안녕하십니까. 서남 규정매입니다. 봄인데도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쌀쌀하네요. 지금 새벽 시간이라 조금 두꺼운 옷을 지금 입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엔 38회 때에는 김유신 장군, 신라 통일의 위협을 달성한 김유신 장군의 삼국 유사에 나오는 이야기 위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유신 장군이 나오는 기록 중에서 삼국사기 열전에 나오는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그 중에서도 김유신 장군이 어떻게 싸웠다, 또 어떤 공을 세웠다, 이런 내용보다도 김유신 장군을 둘러싼 재미난 일화 위주로 그렇게 발췌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삼국사기에 보면은 김유신은 완경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경주 사람이다 하는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태어나기는 경주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김유신의 아버지 김서현이 경주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어나기는 만노군, 지금은 이제 충북 진천에서 태어났다고 알려져 있죠. 그럼 김유신 장군이 어떻게 해서 태어나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김유신 장군은 이제 12대 소는 김수로왕이라고 이제 삼국사기에 되어 있고, 김유신 장군의 아버지 서현은 숙클종의 딸 만명과 눈이 맞아서 중매를 기다리지를 아니하고 야합을 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서로가 이제 눈이 맞아서 그 당시에는 아주 드물었던 연애를 했던 것 같습니다. 서현이 만노군, 현재 이제 충북 진천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노군 태수가 되어서 같이 만명하고 떠나려고 하자 숙클종, 만명 부인의 아버지인 숙클종이 만명을 별채에다 가두고 사람을 시켜서 지키게 합니다. 그런데 홀연히 벼락이 쳐서 별채의 문에 구멍이 생기고 사람들이 놀라서 허둥지둥 하던 틈에 만명이 서현과 만노군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이미 만노군으로 도망갔으니까 이제 숙클종도 포기하고 말죠. 서현이 꿈에 경진일 밤에 꿈을 꾸었는데 형혹성과 진성 두 별이 자신에게 내려오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형혹성이라고 하는 별은 이제 화성을 일컫고, 진성이라고 하는 별은 토성을 일컫는데, 어쨌건 그 두 별이 자신에게 내려오는 꿈을 꾸었고, 만명분 역시 신축일에 금빛 갑옷을 입은 동자가 구름을 타고 집안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서 김유신을 임신했다고 합니다. 전편에서 아마 제가 말씀을 들어서 알겠지만 고구려의 점쟁이였던 추남이 만명 부인에게 들어가서 임신하는 꿈을 고구려 왕이 꾸었다고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 595년인 진평왕 12년에 유신을 낳았는데, 이제 김서현이 이제 아기 이름을 지으려고 생각해 보니까 경진일에 꿈을 꾸었으니 경진이라고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일과 월의 이름을 쓰는 법이 없기 때문에 경진일의 경자와 유사한 유자를 쓰기로 했고, 진자와 이름이 소리가 비슷한 신을 쓰기로 해서 유신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김유신은 15살에 이제 화랑이 되고 17살 되던 해에 고구려, 말갈, 백제 등이 신라를 침공하는 것을 보고 중학의 석굴에 들어가 하늘에 맹세하기를 일개에 미천한 신하이나
나라의 환란을 없애고자 하니 하늘이시여 저를 도와주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중화의 석굴이라고 하는 중화기 이제 지금 충북 진천에 있는 장수굴이다. 그 장수봉에 장군봉에 있는 이제 장수봉에 있는 장수굴이다라고 이제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 보통 그 조선시대의 중화기라고 한다면은 한국의 오학으로서 이제 삼각산, 지금은 이제 북한산을 이야기한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중화의 석굴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를 하니까 호련 한 노인이 거친 삼배옷을 입고 나타나서 여기는 맹수와 독충이 심한 곳인데 왜 와서 이렇게 난리냐 라고 묻습니다. 유신이 어르신은 누구신지요? 라고 여쭤보니 나는 정처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인데 이름을 난성이로 간다. 이 난성이라는 이름은 한자 풀이를 해보면은 어려울 난자와 이길 성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이기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그 유신이 이제 이분이 이제 범상하지 않음을 알고서 저는 신라 사람 유신인데 나라의 원수들을 보니까 근심이 가득하여 이곳에 와서 좋은 계책을 얻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도인께서 비옵건대 방수를 내려주소서라고 합니다. 한두 번 해도 뭐 들은 척만 척하니까 17번 이상 김유신이 간절히 간청을 하니까 그제서야 노인이 아직 어린데도 삼국을 아우를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어떻게 장하다 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비법을 내어주고, 삼가 함부로 전화리 하지 마라. 만약 의롭지 못한 데 선다면 도리어 그 재앙을 받으리라 라고 비법을 전해주고는 사라져 버립니다. 그 굴에서 김유신은 그 비법을 열심히 연마를 하게 되죠. 김유신 장군이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전투는 그 고구려 낭비성 전투입니다. 이찬 임만리와 파진찬 용춘을 앞세운 신라군이 고구려 낭비성을 공격을 했는데 보통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이때 이제 김유신 장군이 아버지 서현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말합니다. 옷깃을 들면 옷이 바로 펴지고 그물에 배를 당기면 그물이 바로 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그 옷깃과 배리가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홀로 적진으로 들어가서 적장의 목을 베고 돌아오니까 신라군이 엄청나게 사기가 충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낭비성을 함락하게 되고, 이 낭비성 전투로 인해서 김유신이 신라 전체에 그 유명세를 떨치게 됩니다. 선덕이왕 때 백제가 그 쳐들어와서 대량주의 그 사비성을 무너뜨릴 때 김춘초의 딸 고타소량과 사이 김품석이 이 사비성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하도 억울했던 김춘초가 이제 선덕이왕에게 구하고 고구려에 원병을 청하러 갑니다. 그때 이제 김유신이 김춘추하고는 아시다시피 천안매부간이죠. 동생 보희가 이제 김춘추에게 문희가 김춘추에게 시집을 갔기 때문에 아주 친한 두 사람입니다. 김춘추가 이제 고구려 적지로 떠나고자 하자 유신도 같이 가자고 합니다. 그러나 김춘추가 유신을 말리며 60일 후에도 제가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죽은 줄 아시오. 그때 복수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김춘추가 고구려로 떠납니다. 고구려를 갈 때 이제 그때 당시 귀했던 배를
가지고 갑니다. 삼배옷을 이제 가지고 가죠. 그렇게 이제 김춘추가 고구려로 올라가서 이제 당시에 이제 보장왕이 영계 소문에 의해서 고구려 보장왕이 이제 즉위한 그 해가 됩니다. 보장왕을 만났는데 보장왕이 이제 김춘추를 만나기 전에 옆에 있던 고구려 신하들이 보장왕에게 건의를 합니다. 지금 온 김춘추는 신라에 사시는 보통 범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사람을 골탕 먹여서 후환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건의를 합니다. 보장왕이 만나보니까 정말 그 언변도 훌륭하고 사람이 대범함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억지를 부립니다. 어떻게 억지를 부리느냐 하면은 마목현과 중령, 마목현은 현재의 그 조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목현과 중령은 본디 고구려 땅이므로 이거를 돌려주지 않으면 내가 도와줄 수 없다 라고 그러셨습니다. 김춘추가 말하기를 원래 국토는 왕토이기 때문에 어찌 일개 신하가 함부로 땅을 준다 만다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고유한 놈을 만나 라고 하면서 보장왕이 김춘추를 옥에 가둬버리게 합니다. 옥에 갇힌 채로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어떻게 하면 살아나갈까를 이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던 중에 보정왕이 총애하는 선도회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 기뜸을 듣고는 자기가 가져왔던 그 배, 이제 물론 이제 김춘추가 갈 때는 이제 시종들 데리고 갔겠죠. 그 시종들은 이제 감옥살이를 하고 있지 않고 밖에서 이제 옥바라지를 하고 있었을 텐데 그 시종들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왔던 그 귀한 배를, 삼배를 선도회라는 사람에게 300보를 납품을 하라고, 상납하라고 해줍니다. 이게 귀한 삼배를, 당시에 귀한 삼배를 300보 정도 되는 물량을 이제 상납을 받았던 선도회라는 사람이 김춘추가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서 옥사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선도회가 이제 그 김춘추를 만나보니까 이 사람이 상당히 그 괜찮은 사람 같기도 한데 이 사람이 좀 옹고집 같은 고집이 있는 것을 알고서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용왕이 아파서 병에 걸리자 어원이 토끼의 간이 영업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토끼의 간을 구하기 위해서 거북이가 지상에 올라와서 토끼를 꼬십니다. 용궁을 구경시켜 주겠다 라고 해서 이제 토끼를 데리고 용궁으로 가는 도중에 토끼가 가만히 물어보니까 자기 간이 필요해서 거북이가 데려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토끼가 깨를 내죠. 아휴, 거북아, 그 진작 네가 이야기를 했어야지. 내 간은 하루에 한 번씩 끄집어내서 햇볕에 말려야 되는데 네가 이야기할 때는 그 말리던 중에 그냥 왔다 보니까 간이 지금 육지에 있지 놔두고 왔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거북이가 할 수 없이 토끼의 간을 다시 가지러 토끼를 데리고 육지로 오는 동안에 육지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토끼가 내빼는 그런 토끼의 간 이야기, 그 이야기를 선도회가 김춘추에게 이야기를 하고 갑니다. 김춘추가 선도회를 만나고 난 이후에 곰곰이 선도회가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하, 이것은 선도회가 나를 깨우치고자 하는 이야기였구나 라는 것을 알고서 옥에서 글을 써서 보장왕에게 보냅니다. 대항패와 마목현과 중령 그 땅은 과거
고구려 땅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도와준다면 왜 우리 여왕이 마묵형과 중령 땅을 반납하지 않겠습니까? 틀림없이 그렇게 하게끔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늘에 두고 맹세합니다. 라고 이렇게 글을 보냅니다. 보장왕이 그 글을 이제 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 신라에서 이제 그 60일이 지나도록 김춘추가 돌아오지 않자 김유신이 결사대 3,000명을 구성해서 선덕여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여왕이시여, 제가 김춘추를 구하기 위해서 결사대 3,000명을 조직했으니 이 사람들 데리고 고구려에 가서 김춘추를 구해오겠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이제 선덕여왕이 이제 허가를 하자 고구려 첩자들이 그것을 먼저 알고 급히 이제 고구려에 그 전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장왕이 이미 김춘추를 구하기 위해서 김유신이라는 맹장이 결사대 3,000명, 우리가 많지는 않은 3,000명이라고 하지만 대단한 결사의 정신을 가지고 온다, 그런 사람들을 쳐들어온다 그러고 하니까, 그렇다면 김춘추에게 약속을 받은 것도 있고 하니까 김춘추를 살려서 돌려보냅니다. 그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죠. 토끼의 간 이야기. 그 다음에 또한 그 선덕여왕 16년에 비담과 염종이라는 사람들이 여왕이 잘 다스리지 못한다고 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때 당시에도 역시 여성 비하의 그런 개념이 다소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좀처럼 이 반란군을 진압을 하지 못하고 있던 차에 밤중에 큰 별이 월성에 떨어지자 비담이 이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는 곧 여왕이 망할 징조다라는 헛소문을 이제 퍼뜨립니다. 여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크게 걱정을 하자 김유신 장군이 말하기를, 길과 흉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하기 나름에 있습니다. 어느 나라의 주왕은 봉황이 나타났음에도 망했고, 어느 나라 고종은 궁궐에 난데없이 꿩이 울었음에도 흥했습니다. 라고 하며 덕이 요망함을 이긴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흐수아비를 만들어서 연에다가 붙이고 그 다음에 거기다 불을 질러서 밤중에 올려보내니까 마치 별이 하늘로 올라가는 듯 했습니다. 다음날 이제 김유신 장군 소문을 내서 지난밤 떨어진 별이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 라고 하고, 별이 떨어진 곳에 가서 흰말로 제사를 지내면서 어찌 신하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저들을 그냥 두면 되겠습니까? 저 나쁜 놈들을 벌하게 해주소서 하고 제사를 지낸 다음에 병사들에게 독려해서 공격해서 비담과 염종을 깡그리 소탕하는 공을 세웁니다. 서기 이제 673년에는 문왕이 이제 삼국을 통일할 그 시점이죠. 문왕 4년에 이제 요사설은 별이 나타나고 지진이 일어난 정도로 그렇게 이제 되자 문왕이 걱정합니다. 이때도 유신이 저에게 애운이 깃든 것이니 왕이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라고 하고, 그해 이제 자기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문무왕에게 당부를 합니다. 역대 임금님들이 자신을 믿어주고 지원해 주어서 미면 공을 이루었으나 예로부터 처음에 훌륭한 임금이 끝까지 훌륭한 임금들이 드물었습니다. 소인을 멀리하고 군자를 가까이 하시고 조정은 위에서부터 화목해야 하며 백성과 만물이 아래에서 다 같이 편안하면 앙화와 난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 점을
기억하소서라고 마지막 충을 하면서 운명을 합니다. 그 당시 나이가 79세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흥덕왕은 김유신을 추앙을 해서 흥무대왕이라고 왕위를 준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김유신 장군처럼 그렇게 유명한 장군이, 그리고 큰 공을 세운 장군이 편안한 말년을 끝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복이 단순하게 운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항상 솔선수범하고 그야말로 충심으로 왕들을 모셨던 그러한 충성심이 있었기 때문에 김유신 장군은 모함을 받지 아니하고 편안한 여상을 마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신의 공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김유신의 겸손함과 남과 다르게 솔선수범하는 그런 자세가 김유신 장군을 자연스럽게 병사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임금과 충성스러운 신하가 잘 만나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끔 만든 기초가 되었다고 보아집니다. 오늘은 김유신 장군의 이야기를 끝으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또 삼국 통일의 기반이 되었던 중요한 인물 김춘추, 태종 무일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